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교재 2페이지 일단 펴두시고요. 자, 첫 시간은 교재 진도는 안 나가요. 그래서 교재 진도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랑 전체적인 절차 개요만 간단히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수나 이제 정리 강의인 거죠. 그래서 암기창 특강이나 타이틀을 제 수업은 잘 안 쓰거든요. 그냥 핵심 정리 강의라 그래가지고 일단 컨셉 자체는 뭐 사례 중심의 사례 중심으로 해서 사례 중요한 쟁점 암기창 특강 이쪽보다는 기본 강의 가름으로 가요. 그래서 기본 강의 기본서 정리 대체해서 이제 기본 강의에 가름하는 정리 강의 전체 형소법 선사기 대비용으로 내용 공부하고 교재도 기본서의 가름이에요. 기본서랑 이 지금 우리 그 핵심 정리 있죠? 이 교재를 둘 다 들고 가는 건 없고 기본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시험장까지 들고 가거나 또는 이제 이 수업 들어왔다가 이 책을 보겠다는 거죠. 이 책으로 최종 한 바퀴 이제 수업 들으면 쫙 정리해서 이 책을 계속 반복 학습해가지고 이제 시험장까지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1순환 강의이기 때문에 어제 또 형법도 종강했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공부하다 보면 결국 또 우리가 형사법 통합이고 결국 형사법으로 묶이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도 형법 얘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법 기본 공부도 어쨌든 한 바퀴 전제로 돌아간 걸 전제로 형소에서 이제 형법 얘기 같은 거 나올 때 할 때도 뭐 설명을 이제 멈추는 건 없어요. 시험 대비용으로 출제 가능하다고 하면 엮이는 거 같은 것도 끝까지 다 설명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 자체가 형사법이고 유형 자체가 객관식, 주관식, 주관식도 지금 사례형하고 기록형까지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형소법 내용 가지고 객관식, 사례형, 기록까지도 어느 정도 필요한 내용이 다 커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객관식 시험만 대비하는 강의랑 사례 그냥 보는 시험 대비 강의랑 여러분들 딱 한정이에요. 기록까지 보는 시험 강의에서 약간 설명을 어디까지 하냐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가장 범위가 넓은 거고 기록 시험이라는 건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밖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비 강의는 대상 강의는 좀 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설명을 좀 많이 하고 고려해야 될 게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판례가 객관식도 나올 수 있고 사례도 나올 수 있고 기록도 나올 수 있으면 객관식 공부만 하는 거면 이것도 그냥 때려 외우면 돼요. 이해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근데 그걸 우리는 사례로도 풀어야 되고 하다못해 막 기록 문제 던져준 거에서 그걸 쟁점을 추려내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형소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록의 틀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하나의 판례에서도 좀 공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이제 다 아실 거고. 자, 그래서 일단 2페이지로 바로 가셔가지고요. 자, 교재 컨셉 자체는 작년 핵심 정리보다 작년 핵심 정리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책을 한번 싹 갈아엎었어요. 전면 개정으로 해가지고 핵심 정리했던 문제 해설 부분 같은 거 다 빼버리고 핵심 정리는 너무 막 컴팩트하게 줄여놓은 책에서 그 책에 나온 지가 이제 그래도 5년이 넘어가지고 확 줄여가지고 컨셉 잡은 책에서 계속 이제 판례가 추가되고 덧대고 하면 책이 점점 두꺼워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 정리도 너무 책에 막 이제 중원본 덧붙여져가지고 한번 갈아엎을 때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싹 갈아엎었습니다. 컨셉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기본서 대체하는 정리집 컨셉으로 바뀐 거고 그래서 페이지가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한 7, 800페이지 되는 거 기본서 한 절반 정도로 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만 잘 소화하고 정리해도 그냥 선사기 대비하는데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형법 종강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기본적인 이 교재에서 어떤 내용 관련해가지고는 최신 판례 강의에서 다루는 최신 판례하고 개정법 추가하는 거 외적으로 어떤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 공부는 이 책 하나랑 이제 최신 판례 추가하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선사기 기출문제 풀고 문제풀이 하면서 보완하겠다고 접근하셔야 돼요. 내용 공부량을 또 너무 늘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자,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 1월 시험을 대비로 하는 걸 전제로 이제 올해 1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년 1월 시험을 봐서 이제 붙어 나간다는 거 전제로. 그러니까 내후년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걸 하나 이제 뒤로 미루는 거죠. 자, 어떤 시험이든 뭐야? 내용 공부한 거 가지고 당연히 뭐도 있어야 돼? 메인 교재도 있어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게 전체 커버가 가능한 교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 제일 베스트는 기본서죠. 어쨌든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다 담고 있으니까 기본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건데 이제 내년 1월 시험이고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이제 6월 마지막이죠.
6월 말 7월 단계에서 이 두꺼운 기본서를 그 긴 기본 강의 하나씩 들어가면 정리하는 건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기존에 어쨌든 형사법 공부를 한 번 이상들 했기 때문에 기초 설명부터 하나하나 다 하는 기본 강의는 약간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차선체로 선택하는 게 기본서보다는 기본서를 한번 쳐낸 거죠. 너무 기초 개념이나 너무 당연한 것들, 시험의 적합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들을 아예 쳐내버리고 그야말로 정말 딱 시험에서 언급될 만한 것만 쳐내서 남긴 정리집인 거고, 어떤 교재든 교재를 독학으로 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져요. 특히 수원법학에서 교재 정리하고 이런 것들 관련해 설명도 듣고 하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린 내용 공부를 끝내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내용 공부했잖아요. 그럼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 우리가 하다못해 중고등학생 과외할 때도 어떤 내용을 가르쳤으면, 공식을 가르쳤으면 그거 가지고 연습 문제 풀기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서 이해도가 더 깊어지는 거고 문제 대응력도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이제 내용 공부했으면 다음은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문제풀이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초 연습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용으로 실제 시험 난이도랑 유사한 거, 그리고 이제 실제 기출문제 포함해가지고 기초 연습 문제를 풀고 실전 기출문제 풀고 거기다가 심화 문제까지 한 3바퀴 돌려가지고 꼼꼼하게 막 공부해가지고 보는 게 일반적인 공부예요. 특히 수능 공부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내년 1월이 시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과목이 형사소송법 한 과목도 아니고, 여러분들 과목 그 상담할 때 여러분들한테 과목을 기본적으로 몇 개를 잡냐면 10과목으로 잡아요. 그래서 형사 같으면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기록도 3번째 과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분량이나 어떤 비중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형법 10일 할 때 뭐 기록은 4일만 하겠다 이렇게 비중 차이를 두는 거지, 과목으로 잡을 때 내가 몇 과목을 준비하고 공부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냐 할 때는 형사법도 3과목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형법 잡고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기록이 있는 거고, 공법도 아예 똑같죠. 헌법, 행정법, 공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민사 같은 경우는 민법, 민소법만 있는 게 상법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과목이나 이런 비중 자체가 1.5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록 같은 것도 배점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형사나 공법에 비해서 1.5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과목 일단 4과목 기록까지 상법까지 해가지고 4과목 잡고 전체 10과목 잡는데, 여기에 실제로는 선택 과목 같은 것도 들어가죠. 추천하는 거는 한 10모 보기 전에, 좀 빠르면 8모 보기 전에 선택 과목은 끝내버려야 돼요. 최근에 어떤 출제 트렌드나 최신 판례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과목 같으면 그런 게 추가된 강의로 뭐 하나를 들어가지고 8모나 10모 전에 이걸 한 바퀴 끝내버리고, 시험 직전까지는 선택 과목을 1년에 한 번 쫙 들은 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공부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막판 정리 때 한 번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 이틀, 한 3일 확 봐가지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선택 과목을 한 8모, 10모 전에 그래도 좀 덜 급할 때 한 번 안 받으면 막판에 이게 구멍이 나고 발목을 잡아요. 선택 과목이라는 게 또 혼자서 그냥 책 대충 기출문제 본다고 해서 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뭔가 정리된 걸 한번 뭐 하다못해 교수님 특강이나 찌라시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한 바퀴 돌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추천하는 거는 마음 급해지기 전에, 왜냐면 딴 게 너무 밀려버리면 이 선택 과목에 대해 계속 미루게 돼요. 미루다가 막 11월 돼버리면 사람이 이제 강의 듣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그냥 막 특강 자료 같은 거 찌라시나 좀 보고 들어가자 하면 생각보다 선택 과목에서 구멍 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리해 놓은 걸 전제로 기본 10과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10과목을 어쨌든 뭐야, 과목별로,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형사 같으면 기록도 최소한 특별법 정도는 교재 따로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라 그러죠. 당장의 메모법이나 답안 작성법이나 기재례 같은 것도 좀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런 거 다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10과목으로만 잡아도 과목별로 요거를 지금 한 바퀴씩 다 돌리면 10바퀴잖아요. 10과목이니까. 내용 공부만 지금 여러분들 1순환이 4월 말에 출발해가지고 7월까지 안 끝나죠. 8모 직전까지 가죠,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없어요. 요것만 지금 한 과목, 10과목을 순서대로만 차근차근 학원 커리큘럼만, 학원 커리큘럼이 되게 무리잖아요. 연강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끝나도 8월 초 7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하반기 기간이야. 8, 9, 10, 11인데 그럼 시험이 1월이면 12월은 비워야 돼요. 12월까지 뭔가 전체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으면 안 돼요. 12월 초나 한 11월 말까지는 어쨌든 내 공부를 마무리를 지은 상태에서 남은 한 달 동안 이걸 그냥 최종 정리 혼자서, 정말 오로지 혼자서 그냥 강의 같은 거 없이 정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실질적인 공부는 언제 끝나야 돼요? 11월에 끝나야 돼요. 근데 지금 내용 공부 자체가 1순환 커리큘럼 쭉 따라가면 7말 8초까지 가잖아요.
8 중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 문제풀이량을 천년만년 늘릴 수가 없어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기초 연습 문제 풀고 실전 정리 풀고 기출 문제 풀고 심화 문제 풀고 하는 거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안 돼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그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배우잖아요. 객관적 불능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주관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출 문제 이제 풀면 문제는 풀을 늘릴수록 좋은 거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뭘 우선으로 할 거냐예요. 그러면 딴 거 다 몰라 못 풀어도 일단 내가 이 시험 변호사 시험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는 풀어보고 들어가야 돼요? 기출문제 풀어보고 들어가야 돼요. 12년이에요. 12년. 뭐 시험이 30년 된 거면 또 범위를 산정하고 뽑아놓고 발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어쨌든 딱 12년 기출문제가 12개밖에 없잖아요. 발췌할 것도 없어요. 다른 시험 같으면 막 시험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됐으니까 뭐 최근 5개년 아니면 최근 10개년 범위 내에서 좀 집중력 중복되고 이런 건 쳐낸 다음에 발췌해가지고 보고 막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시험은 딱 12년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냥 기출문제 12년치는 풀어보고 들어가겠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우선순위에서. 이걸 해보고 이제 물론 여유가 안 되겠지만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건 뭐예요? 무슨 강사 기출문제, 강사 연습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모의고사 있잖아요. 법전협에서 그 현직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어쨌든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게 1년에도 3개씩 쌓여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순한테 진모도 안 해버려요. 모의고사 풀면 되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지금 뭐요? 가장 적합성이 있는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교수님들이 현직 실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3개씩 쌓이니까 항상 이제 우선순위예요. 이걸 먼저 하고요. 또 이거를 처음부터 이것까지 하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일단 기출문제부터 정확히 우리 시험 거부터 정확히 풀고 정리까지 가야 돼요. 기출문제를 풀고 정리한다는 건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 나왔던 게 또 나오면 완벽하게 써야 돼요. 주관식에서. 객관식 맞추는 건 당연하고 사례든 기록이든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출제됐던 판례나 쟁점이나 기록 사례가 나오면 기재의 케이스가 나오면 최소한 기출문제 풀고 정리했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100% 객관식이면 OX를 맞추는 거고 주관식이면 다 맞추는 게 당연하고 답안까지도 남들보다 점수에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완벽하게 쓰겠다고 가셔야 돼요. 그게 기출문제를 정리했고 내가 기출문제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결과물이에요. 가끔 기출문제를 내가 정리까지 했는데 기출문제 나온 거를 또 봐도 답안이 안 써져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기출문제 다시 보라 그래요. 기출문제 제대로 정리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공부했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까지 기출에 10년 안 되는 시험에 이렇게까지 막 2번 나오고 3번 나온 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다음번에 또 나오면 이렇게 완벽하게 쓰겠다. 그걸 정리하고 외우는 게 기출문제 정리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쪽으로 와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 3개년 풀어보면 되겠지 하면 다 못 풀어봐요. 객관식 풀다 밀리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년 1월 시험이면 올해 6, 8, 10이에요. 그것도 역순으로. 이것도 셋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면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거가 이제 다 됐으면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안 될 거지만 혹시라도 되면 작년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 됐으면 이제 1년씩 범위를 과거로 이제 넓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계속 멘트를 요거 못한다라고 하냐면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12년치가 쌓여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괴랄한 게 우리가 지금 시험이 기출문제 유형이 선삭이잖아요. 심지어 100점, 200점, 100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할 막 기본 강의 듣고 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풀어보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풀어보는 건 객관식이 맞아요. 객관식 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진입장벽이 제일 낮아요. 어떤 이해도가 떨어져도 일단 진도 배운 범위 내에서 뭔가 풀 여지가 있어요, 객관식. 근데 얘는 한 바퀴가 안 돌아가면 손을 못 대요. 아무리 진도별로 뭐 쟁점별로 문제를 쪼개낸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내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수사의 위법성을 따지면 뒤에 위수준 같은 건 당연히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법을 안 배운 상태에서 뭐 이런 거를 풀고 하는 건 기록은 손도 못 대는 거고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항상 순서가 공부 순서가 객관식 풀고 사례 주관식 써보고 풀고 정리하고 기록 메모하고 풀어보고 답안 써보고 정리하고 하는 순서로 가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가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해요? 의욕이 이제 넘치니까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풀겠다 해서 객관식부터 들어가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범위를 처음부터 넓혀가지고 한 3개년 모의고사 객관식까지 다 풀어보겠다 이렇게 해요.
객관식은 많이 풀수록 실력은 늡니다. 당연한 거야 이건. 이해도가 떨어져도 문제 한 10,000문제 풀면 그냥 찍혀요. 그냥 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지문이 답이다. 약간 토익 문제 풀 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양을 이따만에 늘리면 무슨 사단이 나요? 여기 시간 없어요. 재학생 입학해가지고 3년으로 잡든 뭐 이번에 시험 보고 딱 올해 1년 공부로 잡든 방금도 얘기했죠? 이거 공부할 때 절반 이상을 잡아먹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를 천년만년 분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 풀다가 한 11월 되는 거예요. 한 이거 하고 사례 좀 한 절반쯤 써보려고 했더니 한 10월, 11월 돼버려가지고 막 신모 들어갔다 나왔더니 막 이건 정리도 안 돼 있고 작년하고 똑같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는 이제 내년 1월 시험이고 딱 올해 4월 말에 발표 나가지고 12월까지 공부해서 시험장을 들어간다는 거에서 계획을 쫙 줄을 세워보면 이건 본인이 계획을 세워보면 알아요. 일단 이거를 빼놓는 건 없어요. 내가 내년에 시험장 들어가는데 전체 10과목에 대해서 내용을 한 바퀴씩 1회독도 안 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죠. 그리고 뭐도 없어요? 사례의 중요 쟁점만 발췌해서 보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례 시험만 보는 거여도 그렇게 사례 쟁점 A급만 발췌해서 보는 거 되게 위험성이 큰 얘기라 그래요. 내가 본 게 나오면 붙지만 내가 안 본 게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건 항상 A급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A, B, C급이 섞여 나오지. 그러니까 중요하게 나올 만한 것만 뽑아보는 거는 이 시험 대비로도 이 적합도가 떨어지는데 하물며 우리는 요걸 다 봐야 되는데 뭔가 암기장 얇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이것만 한번 보고 들어가겠다는 약간 자기 운명을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냥 본 게 나오면 붙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안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차근차근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전체 과목에 대해서 1회독식을 안 하는 건 없어요. 뭐 비중을 줄이거나 날짜를 좀 좁게 잡거나 해가지고 강의를 빨리 들을 수 있어도. 그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투여되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봤자 7월, 8월이란 얘기예요. 그 물리적으로 가장 한정되게 타이트하게 짜놓은 게 학원 커리큘럼이에요, 실제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선사기를 다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정리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객관식 기출 풀고 정리했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요? 말 그대로 오지선다 정답 체크 안 돼 있는 거를 해설 보지 않고 정답 보지 않고 생으로 일단 풀어본 다음에 내가 정답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답안 해설을 펴가지고 일단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한 다음에 틀린 거 해설 읽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맞는 지문도 정답 외 지문 같은 것도 다 판례 정리하고 하죠. 그리고 내가 못 봤던 판례 막 해설이 밑줄 가지고 있고 책이랑 같이 이제 복습을 가는 거 책에다가 막 덧대서 체크도 하고 하는 거죠. 내가 책에서 분명히 봤는데 체크를 안 해서 막 객관식 틀리고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로 막 밑줄 긋고 체크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 기출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OX는 맞추겠다. 편형돼서 나오더라도 이 판례에서 나온 건 맞추겠다 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암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사례나 기록 주관식을 똑같이 객관식처럼 풀어보고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이게 2시간짜리 시험이면 생으로 2시간, 이제 혼자서 하니까 좀 시간 오버다 한 10% 정도 붙이라 그래요. 한 2시간, 20분, 2시간 반까지 딱 시간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하는 것처럼 생으로 문제를 풀고 백지 답안지에다가 분량까지 맞춰가지고 손으로 답안을 써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객관식처럼 이제 모범 답안 해설지 펴가지고 내가 빠뜨린 쟁점이 뭐가 있는지 찾은 쟁점에서 이러이러한 표현 같은 걸 누락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표현을 좀 보완해야 되니까 키워드 잡고 해가지고 내가 빠뜨린 거 표현 애매하게 쓴 거 틀린 거 이런 거 다 해설해서 밑줄 긋고 체크하고 그 과정에 또 어떻게 돼요? 책에서 정리했던 사례 쟁점 같은 거 키워드 같은 것도 이제 보완해서 체크하고 막 하는 것들이 상호환이 되는 거죠. 그럼 기록도 어떻게 하는 거야? 기록은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를 안 하고 쓰는 건 없어요. 메모를 어느 정도로 시간 투여를 해가지고 이따만큼 좀 메모를 꼼꼼하게 할 건지 메모를 대충 하고 상대적으로 답안 쓸 때 좀 기록을 많이 찾아볼 건지 차이인 거지 메모 자체를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난이도에서 현재 기록 시험 난이도에서 메모를 안 하고 시험 보는 건 없어요. 그럼 기록을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시험을 그냥 대충 보는 거거든요. 요새는 형사 기록도 대충 보는 사람들 없어요. 그럼 기록도 마찬가지야. 시간 딱 정해가지고 2시간 20분 정도 정해가지고 생으로 기록 풀면서 메모까지 하고 메모도 완성한 상태에서 메모랑 기록 문제 조합해가지고 답안까지 시간 맞춰 풀로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 예시, 그 메모 예시 같은 거 확인해가면서 아 메모에서 이런 건 좀 보완하고 이런 건 빼도 되겠다 확인하고 아까 사례 답안 보듯이 빠뜨리고 틀리고 애매한 표현 같은 거 정리하고 기재례 체크해서 기재례 정리해서 또 추가적인 암기하고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하는 거에 대비해 생각해보면 결론은 손으로 써봐야 돼요. 특히 지금 NC로 와가지고 제시 이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작년에 올해 이제 초에 만약에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재학생분들도 모의고사 보시 3주차 모의고사 다 봤죠? 그럼 신모 기준을 했을 때 내가 1년 동안 이 시험을 특히 3년차 같으면은 거의 이제 2년차까지 공부한 걸 약간 반복해서 약간 최종 정리 돌린 느낌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졸업시험 앞두고. 그래서 실제 변시든 졸업시험이든 앞두고 내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사례 기록 끊어가지고요. 이 두루뭉실하게 뜨고 사례 답안 몇 장, 기록 답안 몇 장, 통으로 몇 장을 써봤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제대로 답안지 통으로란 얘기는 딱 200점짜리, 100점짜리 아무리 좀 여유가 타협하더라도 100점짜리야. 1문, 2문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짜리 답안지를 통으로 내가 시간 맞춰서 정으로 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상태 그냥 문제집만 받아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 포함해가지고 생으로 몇 장을 써봤냐를 잘 생각해보면 10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상담해보면. 개인적 1대1로 상담하면 다 얘기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400점 만점의 형사 기준으로 100점, 200점, 100점이에요. 손으로 쓰는 게 300점짜리인 시험에서 1년 동안 내가 착실하게 이 시험 대비로 공부를 풀로 뭐 주경자독도 아니죠 우리는 그냥 풀로 공부하는 걸 전제로 10장도 안 보고 안 써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이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계획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요거를 차근차근 따라가는 건 다 있어요. 뭐 전 과목은 아니더라도 구멍난 과목이면 흥소고 하니까 지금 앉아 계시고 한 거죠. 그래서 전 과목을 요걸 따라갈 수도 있고 본인 취약 과목만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일순환 안 따라가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구멍나지 않는 과목에 대한 내용 정리, 교재 정리 있어야죠. 요걸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시험 대비로 12월 초까지 요렇게 최신 판례 이제 일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죠 학원에. 본인이 들을 강의 안 들어도 될 강의 선택해가지고 남은 시간에 요거를 배치를 시키셔야 돼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공부한 거에 이제 회독을 반복해서 늘리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이제 일순환 들으면서 이 책 가지고 형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면서 교재 정리까지 어떻게 하라 좀 추가를 시킬 거거든요. 교재 정리하고 전체 이해하고 판례 설명까지 다 들었어요. 한 바퀴를 돌렸죠? 그럼 그 다음 바퀴는 뭐예요? 객관식 푸는 거예요. 추천하는 그냥 진도별로 쪼개는 거 있죠. 뭐 학연이나 인해에서 나온 거 레인보우 같은 거 있잖아요. 객관식은 뭘 봐도 상관없어요. 해설집. 보통 진도별로 많이 돼 있으니까 요걸 진도별로 맞춰서 풀면서 다시 기존에 봤던 걸 한 바퀴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한 바퀴 다시 진도별로 맞춰서 복습을 2회독을 돌리면서 당연히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객관식을 풀어내는 게 가장 효율성이 좋겠죠. 그렇게 해서 객관식을 1회부터 12회까지예요. 지금 12개년이니까 1회부터 12회까지 기출문제 풀겠다. 근데 학연에서 어느 정도 편집해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냥 그거 한 권 풀겠다 하셔도 돼요. 너무 또 욕심내지 말고. 그 다음에 요게 되면 그 다음은 뭐야? 말 그대로 사례답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쓰는 게 너무 괴로우면 스터디 같은 거 짜라 그래요. 좀 서먹서먹 너무 친하면 또 스터디 끝나고 막 커피 먹으러 가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적당히 서먹서먹해서 출석이 강제될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써보고 그 자리에서 옆 사람이랑 바꿔가지고 가채점 정도 러프하게라도 해준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바로 헤어지는 관계로 해가지고 스터디 짜서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례 기출 역시 마찬가지예요. 1회부터 10회까지 다 써봐야 돼요. 손으로. 해설 정리까지 하고 그럼 집에 가셔가지고 또 한두 시간 또 정리도 해야 되죠. 해설 정리도. 그리고 기록도 마찬가지야. 이거 끝내고 기록 가는 게 효율은 기록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이 형법, 형소법 이런 게 다 공부가 돼 있어야 되니까 특별법 포함해가지고. 기록도 마찬가지로 1회부터 12회까지 시간 맞춰가지고 기록은 또 중간에 끊기도 해요. 항상 통으로 보는 게 기본이에요. 메모하고 답안 쓰고 역시 한두 시간 더 추가해가지고 해설 정리까지 하고 하는 걸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이걸 돌리는 과정에서 2회독, 3회독, 4회독까지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거 추가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안 떨어져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기본적으로 정리지 기본세 들어가 있죠. 그거를 4-5바퀴를 반복해서 받고 최신 판례까지 추가했고 객관식 사례 기록까지 쓰는 것까지 답안 정리까지 하고 기출, 최소 기출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라도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0%, 90%까지 완벽하게 이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다 훈련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떨어집니다. 뭐 브리타가 나와서 하나를 못 썼다? 그런 거 당락에 좌우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상대평가하고 절반 쳐내면 돼요. 그쵸?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10장도 안 써보고 들어가면서 태반이면 그거를 다 써보고 들어가면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뭐 시험장에서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이제 첫 시간이니까 첫날 막 이런 첫 시간에 이런 거 하고 하니까 교재 진도가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법 시간에 똑같은 얘기 했죠. 그러니까 형법 시간 하셨으면 형법 일수는 하신 분 이미 그 계획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일 거고, 그게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12월 초 본인 계획을 1년 계획을 짜보셔야 돼요. 전 과목으로. 생각보다 이거 안 짜지거든요. 자, 왜 안 짜지냐면, 그래서 추천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요렇게 끝내고 객관식 돌리고 사례 돌리고 기록 돌리고가 이상적인데, 그럼 날짜 안 나와요. 12월까지 12월 중순 초까지 끝내는 걸 날짜를 디테일 잡아놓고 보면 이게 너무 분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회차 푸는데 문제 푸는 데만 2시간이에요. 그럼 해설 정리하고 하는 것까지 한두 시간 붙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회차 푸는데 3시간 걸리죠. 풀고 정리하는데. 그럼 이게 12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게 형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공법도 똑같이 들어가고 민사는 1.5인데 실제로는 2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민사가 훨씬 더 복잡하니까 정리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하루 왼종일 요것만 푸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들어가요? 오전에 이제 막 이런 일순환이나 다른 강의 오전 수업 듣고, 오후에는 수업 들은 거 복습하고, 저녁에 이제 몇 시간 빼가지고 겨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실하고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회차 써보는 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틀에 걸쳐 가지고 한 회차 푸는 게 만약에 이제 강의랑 병행해서 갈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문 쓰고 1회 1문 쓰고 내일은 1회 2문 써서 이틀에 한 회차예요. 정리까지 생각하면. 보통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이제 수업 들으면서 할 때는. 풀로 이것만 못하니까. 기록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기록도 이걸 풀로 2시간을 하기는 애매해요. 근데 기록은 또 문제 푸는 걸 중간에 이렇게 1문 2문 끊기도 애매하거든요. 김갑동 이율남을.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첫날은 1회차에서 문제 풀고 메모 완성까지 해요. 여유가 되면 김갑동 검토 의견서까지 쓰는 거. 그리고 둘째 날은 그냥 말 그대로 메모 어제 완성해 놓은 걸 가지고 답안 쓰고 정리까지 해요. 전날 김갑동까지 썼으면 이일랑 거까지 쓰고 정리까지 하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아니면 전날 메모까지 완성했으면 타이트하게 답안 써보고 김갑동 거까지 차근차근 써보고 해설 정리까지 해서 이틀에 걸쳐 가지고 한 회차를 빼라 그래요. 그럼 강의 들으면서 이틀에 한 회차면 지금 요거 하는데 12회니까 24일이에요. 그럼 일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한 달 걸려요. 요거 딱 형사만 올인해가지고 하는데 저녁 타임 아예 따로 빼가지고 하는데 한 달 걸리고, 요거 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럼 공법 하는데도 헌법 한 달, 아니 사례 한 달, 공기록 한 달이겠죠. 그럼 민사도 지금 뭐요? 민사는 3달이에요. 1.5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해도.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4달에 7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씩 시작한다 그래도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도 밀리는 게 정상이면,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안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타협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개인 상담하고 오시면 제가 이제 한 번씩 짜드리거든요. 짜달라고 하면 어떻게 짜냐면, 일단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추천하는 거는 요거를 그냥 같이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객관식의 효율이 제일 좋은 거는 진도별로 쪼개는 책 하나 사가지고 교재 진도별로 복습을 하면서 그 진도 맞춰서 푸는 게 제일 좋거든요. 책 본 거가 바로 문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굳이 쪼개서 이거 끝내고 이걸 따로 풀겠다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일순환 수업 들을 거잖아요. 복습하죠. 그래서 교재 정리하고 복습한 다음에 오늘 복습한 분량에 대해서 그냥 객기출까지 다 풀어보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일순환 하면서 선택형 기출 정리가 끝날 거잖아요. 모든 전 과목이. 그럼 얘를 따로 시간 안 잡아도 되죠. 그리고 나서 요게 되면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갔을 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통 강의 병행이기 때문에 요거를 1회부터 12회까지 하나하나 다 푸는 건 물리적으로 안 되고 타협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역순으로 가요. 왜냐면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1회는 진짜 쉬워요. 공부가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보면 1회 시험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쳐내버리고 한 절반 정도 쪼개가지고 한 5회부터는 풀라고 해요. 5회부터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죠. 여러분들 시험이. 그래서 이틀에 한 회차씩 잡아가지고 날짜를 세어보시면 돼요. 요 정도 하겠다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인 계획에 맞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사법 그럼 사례를 푸는 타이밍을 말 그대로 공법까지 일순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8월일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갈 건지 아예 통으로, 아니면 형사법이 끝나면 그 다음은 공법 시즌이잖아요.
그럼 공법 시즌에 공법 수업 듣고 공법 객기출 푸는 거에 대한 타협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좀 무리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따로 확보해서 공법 돌아가는 시즌에 형사 사례답안 쓰는 거를 차근차근 돌릴 건지.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존의 민사부터 시작해요. 말은 형사지만 지금. 이건 민사도 똑같죠. 민영공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객기출까지는 풀고 이제 주관식 쓰는 거를 민영공을 적당히 본인이 드는 지금 수업 스케줄이나 본인 공부 순서에 맞춰가지고 요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로 쪼개가지고 그러면 얘까지는 써보겠다. 최소한 6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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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이상 써보고 나머지 1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못 써보니 1회부터 4회까지는 버리는 건 아니고 문제 러프하게라도 빨리 읽으면 쟁점 뽑아보고 결론 머릿속에 내려보고 그냥 바로 모범 답안으로 가가지고 해설 정리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체크하셔야죠. 최소한. 기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최신 판례 더하는 거밖에 없어요. 요새는 또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때보다 최신 판례가 요새 엄청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저 때는 최신 판례가 그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 개정도 자주 되죠. 요새 법원이든 국회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탈이에요. 자, 기본이에요. 기본. 내년 1월 시험 대비라고 했을 때 여기서 타협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뺄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변시라는 걸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변시 설명할 때도 요거에서 내가 내년 1월 시험 대비로 공부를 착실하게 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더 타협하는 건 없어요. 물론 뭐 더 타협하면 이 범위는 좀 줄일 수 있겠죠. 정말 시간 없으면 3개년만 써보겠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빼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더해진다고요? 올해 6, 80모는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쓸 시간은 없더라도 채점기준표라도 구해가지고 아 이러이런 쟁점이 나왔구나 판례가 나왔구나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 기본 공부하는 거에다가 올해 6, 80모 쟁점 정도 훑어보는 거. 그리고 최신 판례는 무조건 추가하고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최신 판례가 사례시험 같은데 항상 한 번씩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하는 걸 전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줄을 한번 세워보세요. 본인이 지금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이런 거 다 정리돼 있죠. 학원 커리큘럼도 이제 뭐 정확하게 날짜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서 다 몇 월 언제쯤에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1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계획을 안 세우고 하다 보면 무슨 사달이 난다고요? 요거 하다가 11월 돼요. 요거 하다가 11월 찬바람 나면 아이고 선택 과목은 언제 하지? 기록은 언제 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대충 그냥 얇은 거 아니면 뭐 그냥 기출문제 좀 그냥 훑어보고 들어가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쫙 세워보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의욕과 체력이 넘치고 시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계속 넓히고 싶을 거거든요.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공부하면 이건 커버돼요. 여기 나오는 여기서 내가 쓰는 중요 판례는 다 객관식 중요 판례예요. 맨날 지문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되면 이것도 한 80% 정도는 커버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문제 풀어보면 나머지 20%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제대로 되면 여기서 뭔가 발목 잡힐 일은 없어요. 왜? 이거를 착실히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안 풀고 이거 추가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집중하다가 막 여기 구멍 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이건 커버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1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거는 1대1로 막 개인 상담 오더라도 이건 무조건 하는 얘기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남은 시간이 별로 없고 내가 해야 될 게 정말 많은 시험이구나를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씩 느낄 거예요. 그래서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안 되는 거는 우선순위 밀리면 과감히 쳐내셔야 돼요. 쳐내고 일단 1순위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판사한 게 딱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 정도만 지금 2순위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 2순위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면 한 10모도 10모는 이제 들어가실 거니까 8모도 한번 써보고 작년 6, 80도 채점기준표 9에다가 쟁점 판례 정도 한번 훑어보고 하겠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렇게 분량 늘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무슨 막 최근 법행 기출 같은 거 가져다가 풀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왜 하고 있어요? 기출 문제도 제대로 못 쓰는 마당에. 그렇죠? 우리 기출도 제대로 못 쓰는데 남의 기출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2페이지로 갑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죠. 너무 잔소리 같긴 해요. 자, 교재진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죠. 자, 교재를 좀 줄여놓긴 했는데 정리집이라서 어쨌든 교재 정리는 하셔야죠. 그래서 교재 정리 약간 이제 뭐 꼭 이렇게 이제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교재 정리는 그냥 이제 참고로 하라는 얘기예요.
뭐 형법들도 한 얘기예요. 형법 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들은 얘기죠. 자, 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자, 3페이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사례용으로 쟁점 정리, 견해 대립, 판례 검토 이렇게 따로 잡아야 되는 아니 그냥 박스 처리까지 해놨죠. 자, 그리고 그 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뭐 규정 같은 것도 좀 중요 규정이 뭐 본문에 그냥 규정 내용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 그냥 규정 박스에 규정 원문 달아놓은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례 답안 쓰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재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례 답안의 구성은 어떤 과목이든 똑같아요. 법학 답안에서. 표현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뭐 문제점이라고 써도 되고, 실제로는 소목차도 안 잡아요. 쟁점의 정리라는 멘트를 쓸 일도 없어요. 그냥 설명할 때 소목차 잡는 거지 소목차는 실제 답안에 안 쓴다 그러죠. 자, 가장 전형적으로 사례 답안이에요. 그리고 기록 답안에서 쟁점 분류를 두 개로 하죠. 딱 그 기록에서 절반이에요. 법률 판단 쟁점적으로 분류되는 걸 보면 기본적인 목차 답안 구성은 이렇게 갑니다. 구성. 목차를 실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형법 배운 지 얼마 안 되셨을 거니까 뭐 형법을 예로 들면 불법원인 급여물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될 거냐 말 거냐가 문제된다. 이게 그냥 쟁점 키워드죠. 문제 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형법 같으면 이렇게 뇌물 좀 전달해 달라고 받은 거를 멋대로 처분한 케이스를 사실관계를 쫙 써주고 이 경우 가배죄책을 논하시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미 사실관계 읽을 때 쟁점과 답이 떠올라요. 이거 불법원인 급여 횡령 나온 건데 이거 횡령 아니겠네. 이건 나오죠 이미. 그걸 떠올리고 정답 쟁점을 뽑고 답이 어느 정도 맞춘 상태의 답안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답안을 쓰면서 답 맞추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딱 이제 외운 거 있죠. 불법원인 급여물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부가 문제다. 이것도 키워드를 자꾸 외워야 써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요거를 시험장에서 말을 만들고 있으면 중언부언하고 비문 생기고 시간 걸리는 거예요. 딱 키워드 외운 걸로 적당히 활용해 쓰고, 그 다음에 법리기재 학판검 들어가죠. 여기는 학판검으로 정리되어 한 것들을 학판검을 맞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 이런 거 있고 판례는 이렇고 생각건데 이런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마무리해 준 다음에 여기서 내가 검토 내린 부정설에 따라 우리 사안의 경우도 이런 뇌물 전달 목적으로 받은 걸 임의 처분한 것이니까 이 부정설에 따르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다 이렇게 쓸 거잖아요. 자, 형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행위가 적법한지 논하시오하면 긴급체포 요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 아니 뭐 자진 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 과부쟁죄 문제된다 해놓고 긍정 부정 긍정서 아니면 긴급체포 요건 설실 쫙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법정형은 이거니까 범죄 중대성 갖췄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긴급체포의 체포의 긴급성 또한 갖췄으면 이렇게 요건 포섭을 한 다음에 요건이 이제 갖췄고 절차 문제 없다 그러면 이러한 체포는 적법하다 위법하다 결론 나오겠죠. 특히 사례 시험에서는 법리, 포섭하면서 결론까지 같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쓰는 게 구성이 깨지는 게 없고 이 순서를 바꾸는 것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소개를 한 다음에 적용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 답내는 거죠. 자, 이 구성은 전형적인 건데, 자,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외워야 될 부분 어디야? 외워서 써야 될 부분은 여기예요. 그렇잖아요? 불법, 여기 포함해서 이쪽이 이쪽. 불법원인 급여에 있어 횡령죄 성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무슨 견해들이고 판례가 이런 견해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는 외우지 않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에서 쟁점을 뽑은 순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리 공부해서 외우게 떠오르고 그 외운 걸 가지고 문장 정리 깔끔하게 현출까지 해야 돼요. 시간 맞춰가지고. 그리고 나서 법리기재가 깔끔하게 돼서 이게 안 된다 부정설로 마무리가 돼 있으면 문제에 있는 사실관계 따서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이 인간은 실제로 갑이 누구한테 뇌물로 5천 받은 거를 어쩌고 저쩌고 한 것임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문제지를 보는 거예요. 문제지에 있는 사실관계를 보고 내가 위에 쓴 법리 키워드를 조합해 쓰는 거예요. 뇌물 전달로 한 거니까 아까 키워드 있죠? 이건 불법원인 급여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에 있는 표현이랑 내가 위에 쓴 표현을 조합해서 베껴 쓰는 거기 때문에 뭔가 외워 쓰는 그 부분이 아닌 거고 여길 잘했으면 이미 여긴 나오는 거죠. 답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책에서 뭔가 정리하고 밑줄 긋고 체크하고 암기하고 법전에서 확인해두고 하는 내용은 이쪽이 이쪽. 자, 그래서 이쪽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형소법에서는 그냥 규정만 쓰는 경우 많죠.
이 규정 이렇게 있고 이 규정에 따르면 이렇다예요. 긴급체포 생각하시면 돼요. 긴급체포 요건 검토하는 답안에서 긴급체포 요건은 규정 100개라 그래요. 굳이 분설해가지고 범죄 중대성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리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범죄 중대성이라고 긴급체포 요건을 시작하면 중대성에 대한 포섭이 안 돼요. 중대성이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법조문을 베끼면 법정형이 3년 이상 써 있잖아요. 그럼 법정형 가지고 3년 이상 바로 피의 검토되죠. 그래서 규정을 베껴서 포섭이 가능한 거는 베끼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베끼는 거의 포인트는 뭐야? 안 외워도 돼요. 우리는 시험장에서 법전을 주잖아요. 굳이 법전 펴가지고 얼른 찾아가지고 베끼면 될 거를 외우고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답안 비교를 해보면 베껴 쓰기 가능한 답안에서 외웠으면 부정확해요. 상대적으로. 답안을 베껴 쓴 답안하고 외워 쓴 답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베껴 쓴 게 깔끔해요. 왜냐면 문장 자체가 틀릴 게 없잖아요. 근데 외워 쓰다 보면 당연히 막 바쁘고 쫓기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문장키나 단어 같은 게 애매하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법전을 주는 시험의 경우는 베낄 내용하고 외울 내용을 공부 단계에서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섞어버리면 시간 낭비가 돼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판례죠. 그냥 판례만 쓰고 포섭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규정과 판례를 조합해 쓰는 경우도 많고 규정 베껴놓고 이 규정에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 이렇게 쓸 거잖아요. 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일반 이론도 있긴 해요. 불변금 나오면 불변금의 개념 같은 거 그냥 일반 개념 외운 걸로 쓰잖아요. 물론 조금 베껴도 돼요. 자, 그리고 특히 사례 시험에서는 또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쟁점 정리, 학판검 정리하는 거 있죠. 사례용 중요 쟁점으로 아예 견해 대립 소개하고 판례 소개하고 검토까지 맺어주는 법리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나하나씩 하면서 교재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딱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정리되는 것들은 당연히 객관식용으로도 중요 지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객관식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주관식 쓰는 거. 그리고 기록 같으면 똑같아요. 기록에서 뭐만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학설 검토만 날아가요. 판례도 사례는 늘려 쓰고 풍부하게 쓰는 게 목표면 기록은 키워드만 나오면 돼요. 짧게 줄이거나 아예 그냥 사원 포섭에 키워드만 녹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쟁점이면 기록 답안이 훨씬 쓰기 쉬운 거예요. 다 날려버리고 줄였으면 되니까. 근데 사례는 뭔가 딱 구색을 맞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 공부는 사례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사례 공부를 가장 풍부하게 쓰는 걸로 정리하면 객관식 때려 맞추면 되고 기록은 줄였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딱 여러분들 지금 사례 집중이거든요. 대신에 뭐야? 객관식 공부 하면 안 써져요. 너무 기록용으로 짧게 끊어치는 것만 하면 이렇게 풍부하게 쓰는 게 안 돼요. 맞춰 써야 될 것들이. 그래서 일단 기본은 사례 쟁점 위주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교재를 뭔가 책 정리를 하고 단권화라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재정 이제 추천이에요.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추천하는 거 본인이 선호하는 게 그냥 이렇게 따라가세요.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요런 것들 좀 구별해서 체크해야지 내가 나중에 책을 볼 때 형소법 객관식에서 규정도 중요하니까 뭐 규정 위주로 전체를 이래독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따로 체크해 놓은 게 있으면 따로 체크한 것만 쫙 보면 되잖아요. 판례 위주로 좀 객관식 공부하기 위해서 판례 위주로 책을 한번 쫙 긁겠다 그러면 무슨 판례집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판례 따로 체크해 놓은 게 있으면 그 판례 체크된 것만 쭉 읽으면 되잖아요. 추천하는 거는 좀 색깔을 구별해가지고 밑줄 그라 결국 밑줄하는 게 책 정리니까 색깔 같은 거로 구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추천이에요. 뭐 이런 거 색깔까지 얘기하면 좀 유치하긴 하죠. 자, 판례는 녹색으로 갑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규정은 뭐 파란색 계열로 가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는 검정색으로 통일해서 가요. 자, 그리고 이미 교재에서 그냥 박스 처리까지 해버렸으니까 뭐 9회까지 이미 한 번에 돼 있지만 여기서도 뭔가 키워드나 단어 체크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판례를 요지 한 문단을 써가지고 한 문단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단어, 이 문장을 써야 된다고 체크는 결국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일해서 판례는 그냥 통일해가지고 녹색으로 가고 여기는 그냥 뭐 파란색이나 검정색으로 가겠다예요. 아니면 뭐 파란색으로 가거나. 그래서 규정 파란색하고 겹친다 그러면 뭐 얘는 남색으로 가고 뭐 얘는 약간 밝은 하늘색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본인 취향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규정과 판례는 좀 구별해가지고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좀 구별을 해두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특히 사례 쟁점 박스에서 쟁점 정리라고 좀 써놓은 거 있죠. 이 쟁점 키워드는 좀 중요합니다. 얘는 눈에 좀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좀 빨간색으로 쓰는 거는 이건 웬만하면 지켜가지고 하는 거를 추천해요. 구별이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줄 같은 거 그을 때 전체적인 책 정리 원칙 이렇게 정하고 본인이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뭔가 좀 체크하고 밑줄고 혼자 공부 습관이 이렇게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연필로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이제 정리 대상 아니니까 나중에 너무 지저분하면 지워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교재 정리하는 걸 추천하고 이런 거는 뭐 공법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제가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약간 고시판에 전에 내려온 단거나 방법이에요. 원래 좀 더 막 색깔 더 구별해가지고 가는데 우리 시험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가지고 약간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맞춰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책은 어떻게 활용하시라고요? 내가 조문 위주로 한번 형소법을 쫙 훑겠다 그러면 무슨 조문집을 사는 게 아니라 요렇게 파란색만 체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것만 읽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조문에서 중요 조문이고 안 중요한 조문이 있으면 중요 조문만 이미 수업 들으면서 밑줄을 해놨을 거잖아요. 그것도 키워드 위주로. 요것만 빨리 훑겠다 하면 되는 거고. 자, 막판에 내가 사례용으로 이제 사례 시험 직전이어가지고 사례 시험 막 직전이어가지고 시험 쉬는 시간에 사례 쟁점만 빨리 이 책을 빨리 훑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걸 보는 거예요. 공부가 이제 완성된 상태면 키워드만 딱 봐도 어떻게 돼요? 내가 쓸 요게 떠올라요. 공부가 이제 완성된 상태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딱 봤더니 쓸 말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면 밑에 거 안 보고 넘기면 돼요. 시간 싸움이니까. 근데 내가 딱 봤는데 학설은 생각이 나는데 판례 키워드가 뭐였지 하면 아까 판례 체크 따로 해놨잖아요. 녹색만 빨리 키워드 단어 체크해놓은 거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책을 빠짐없이 1페이지부터 이 400페이지까지 넘겨가면서 보겠다를 목표로 하고 이 책 정리를 하시면 돼요. 책 정리 목표는 오늘 배운 거를 오늘 복습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밑줄 안 해놔도 오늘 배운 거 오늘 오후에는 다 생각나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지, 아 이런 단어 체크하라고 했었지는 굳이 밑줄 이렇게 막 꼼꼼하게 안 해놔도 알록달록 안 해놔도 오늘 저녁엔 다 생각납니다. 이번 주는 다 생각나요. 교재 정리의 목표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시험 전날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 전날 내일이 형사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온종일도 아니죠. 오늘 시험 보고 왔잖아 이미. 오늘 거 시험 보고 와가지고 저녁에 막 오늘 틀린 거 생각은 나지만 내일 시험 봐야 되니까 굳이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보지 않아야 돼요. 그거. 그쵸? 오늘 시험 본 거 책 같은 거 찾아보고 싶으면 참고 오늘 집에 들어와가지고 얼른 밥을 일단 꾸역꾸역 먹어야죠. 안 넘어가도 공부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뭐 좀 먹고 좀 씻고 잠깐 쉬다가 눈 떠보면 한 8, 9시 됐을 거거든요. 그럼 내일 시험 봐야 되니까 한 9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얼른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 아까 내용 정리한 거 있죠? 형법, 형소법, 기록, 교재랑 선사기, 기출문제 풀며 정리했던 자료랑 최신 판례 봤던 거 6, 8, 15 채점 기준표 요따만큼 있을 거죠? 책을 쌓아놓으면 형사법만 이만큼 될 거예요. 그거. 그거를 9시부터 한 새벽 밤새는 것도 아니고 민사에서 밤을 새도 형사에서 중간에 밤새는 건 너무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딱 본다고 하면 아까 같이 봐야지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요?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발췌해서 볼 수 있어도 전체를 한 장씩 넘기면서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하나 또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교재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정리 목표는 내가 여기다가 체크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시면 항상 뭘 생각하세요? 시험 전날 내가 이 바쁠 때 이거를 꼭 체크한 걸 바탕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면 체크를 하는 거고 안 봐도 되는 거면 체크 안 해도 돼요. 책을 또 너무 지저분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 책 가지고 해독수를 늘리면 덧대는 식으로 할 거니까 처음에 책을 너무 지저분하게 보면 거기다 덧대 나중 가버리면 책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 한 번씩 상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책을 깔끔하게 보시고 전체적인 교재 정리 완성은 딱 지금 1순환 들으면서 8, 90% 완성이에요. 30%, 30%씩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한 8, 90%는 끝내놓고 이제 문제 풀고 해독수 늘리면서 10%, 20% 채워넣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 덧대는 식으로.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좀 알록달록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약간 정해가지고 정리한 대로 맞춰가지고 정리하는 거 추천하시고 목표는 뭐라고요? 시험 전날 요거를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다 보는 거예요. 정독은 안 돼요. 아까 같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 떠오르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넘겨가면서 다 보는 게 목표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2회독, 3회독, 4회독 돌리고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보고 해설 정리가 끝낸 상황에서 시험 전날이에요. 그리고 시험날 아침에도 한 2시간 책 볼 시간 나오죠. 그럼 전날 한번 다 보고 2시간에 또 하고 쉬는 시간도 보고 하면 안 떨어져요.
뭔가 내가 본 게 부족해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문제풀이랑 전 과목 10과목이에요. 선택 과목도 언제 할지, 선택 과목도 생각보다 한번 꼼꼼히 볼 때 시간 꽤 걸리죠. 한 3, 4일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풀로 했을 때 또 다른 강의랑 병행하면 또 일주일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 계획 쫙 세워보시고 교재 정리도 기존에 너무 막 그냥 이런 거 구별 없이 막 했다 그러면 본인 스타일을 좀 깨셔야 돼요. 그런 거. 이건 약간 이 고시판에 이런 법학 시험판에서 내려오는 약간 정도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본인 스타일을 뭐 완벽하게 따라가진 않더라도 약간 변형 회복에 따라 좀 하셔야 되고, 그럼 당장에 뭐 밑줄을 그을 거면 펜 같은 것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날 교재진도 덜 나갈 때 이런 거 해놔야 돼요. 뒤로 갈수록 이제 복습할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업 들은 거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딱 첫날, 이튿날 정도 해서 이 정도는 그냥 정리 끝내놓고 남은 기간 동안은 계획대로 돌리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중간중간에 계획을 또 수정할 일이 많을 거예요. 계획은 항상 밀리니까. 자, 잔소리 이 정도 하고 이제 교재 진도로 들어가죠. 자, 2페이지로 갑니다. 자, 서론 파트고요. 자, 2페이지.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있죠. 자, 밑줄 같은 거 얘기 안 그으셔도 돼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형법은 형법이고 형소법은 형소법이에요. 자, 그냥 읽거나 보면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체계가 형소법이다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이 단어만 하나 밑줄. 형사절차 법정주의. 가끔 이제 검토 근거 같은 거 쓸 때 이 단어는 쓸 일이 한 번씩 있죠. 그래서 의미는 그냥 단어 그대로예요. 형사절차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된다 해서 형사절차 법정주의 하나 밑줄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냥 일반 이론이니까 그냥 검정색으로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규정은 외우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규정은 안 넣어놨거든요. 자, 헌법 12조. 근데 이건 여러분들 헌법 객관식으로도 외우는 규정이니까 그냥 헌법에서 외운 거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 기본적으로 쳐놨죠. 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제 신체의 자유 기본권 얘기인 거고. 자, 형사절차 법정주의 뒷부분이죠. 자, 객관식용으로 좀 외우셔야 돼요. 주관식은 펴서 확인하면 돼요. 헌법전에 헌법이 있으니까. 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조문 따로 밑줄. 좀 끊어서 밑줄 하세요. 최고 압수심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 받지 않는다죠. 방금 밑줄 치라고는 두 개를 바꿔가지고 객관식 유치하긴 하지만 막 틀린 지문, 그러니까 헌법 조문 같은 건 그대로 써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단어를 바꿔버리면 틀린 걸로 보죠. 유치하긴 하지만 객관식으로 표현 정리하되 이건 헌법용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헌법에서 명령 활용하시고. 자, 형소법의 성격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자, 3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법원이에요. 법원이 재판하는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근원이에요. 근원할 때 원자죠. 법정주의라고 했을 때 그 절차를 정하는 법에 뭐가 있냐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헌법 있죠. 방금 봤던 형사절차 법정주의고 헌법 개별 규정에도 형사절차 관련해가지고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헌법이 당연히 형소법의 법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뭐예요? 법률이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사소송법 이름 달려있는 거. 실질적 의미의 법률, 법 이름이 뭐 다른 법이더라도 형사절차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뭐 법원조직법이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니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대법원 규칙, 행정규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건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자, 법원의 첫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장이 헌법 108조 규정 내용인 거죠. 그냥 규정 내용으로 밑줄 해버리세요. 자, 대법원은, 자, 끊어서 밑줄 하세요. 키워드 이미 굵은 글씨 해놨죠, 기본적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예요. 그리고 소송에 관한 절차 등에서 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예요. 이 헌법 108조를 뭐라고요?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헌법 조문이에요. 헌법은 최고법이니까 뭐 법률로 깨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 조문의 의의는 뭐예요? 여러분 헌법 시간에 배우죠.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 뭐예요? 국민의 어떤 신체의 자유 같은 제한, 기본권 제한은 37조 2항 있죠? 법률로서만 가능합니다. 원래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인 규칙 같은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도 그냥 대법원의 내부 사무처리 지침 같은 거나 정하는 거지. 소송 절차 관련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사정을 원래 규칙의 성격상으로는 규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헌법 시간에도 배우죠. 뭐가 있으면 돼요? 위임이 있으면 돼요. 물론 구체적 위임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배우는 게 헌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헌법 108조의 의의는 뭐예요? 원래 규칙이라는 거 가지고 막 소송 절차 같은 거 민감한 형사 절차 규율하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권 제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근데 그걸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한해서 소송 절차 관련해서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뭐 어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런 권리 제약, 기본권 제한 같은 게 가능하다고 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포인트는 뭐다? 아까 따로 체크하라 그랬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돼요. 그거를 체크한 이유는 밑에 쟁점 박스랑 연결돼서 그래요. 밑에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따로 체크해 두시고, 자, 그거랑 비교해서 그럼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여기도 빨간색 쟁점으로 체크나 하세요. 객관식에 나오는 거니까. 법무부령의 법원성이에요. 빨간색 쟁점으로 체크해 두시고, 원래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주관식에 쓸 정도에도 중요 쟁점은 아니어가지고 박스 처리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 객관식에 나오니까. 자, 법무부령은 뭐예요? 자, 법무부는 대법원 아니죠. 검찰 쪽이에요. 그럼 법무부령이라는 것도 뭐예요? 규칙적으로 분류되는 거고 원칙대로 뭐라고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안 돼요. 자, 이 견해드립의 내용은 뭐예요? 대법원 규칙처럼 법무부령도 비슷한 거니까 소송 절차 등 관련해가지고 피고인, 피의자의 어떤 기본권 제한하는 강제처분 같은 걸 따로 규정할 수 있냐가 문제되는 건데 법무부령에는 뭐가 없어요? 헌법 108조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결론은 부정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령의 법원성 체크하시고, 자, 뒤에 판례니까 판례로 비주를 하세요. 자, 헌재 판례예요, 또.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에요. 이게 법무부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판례 표현이죠. 검찰청 내부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 법원이 되지 못해요. 이거 가지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고 강제 처분하는 건 안 된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법원 규칙은 헌법 108조에서 직접 허용하는 거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08조, 헌법 108조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 규칙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형사소송 규칙이에요. 그래서 헌법 108조에 따라서 소송 절차 관련해서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법전에서 형소법 뒤에 붙은 형소 규칙이에요. 그래서 규칙에서 절차 관련 다 의뢰하는 게 이 헌법 108조에 근거한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확인이 됐으면 밑에 쟁점 박스로 와요. 지금까지 설명은 그냥 체크한 것만 보시면 돼요. 뭐 설명은 부수적인 거고. 자, 밑에 쟁점 박스로 옵니다. 뭐 쟁점 중요도가 A급까지는 아니에요. 한 B급 정도 되는 건데 요거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꼬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처음 나오는 쟁점이기도 하니까 좀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자, 쟁점 정리 보세요. 마지막 문장에다가 쟁점 키워드 체크하세요. 절차 형성적 규칙의 적법 여부가 그 앞에다는 있죠?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규칙입니다. 자, 위에 조문 있죠? 형사소송 규칙 57조 1항, 형사소송법 105조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 쟁점 키워드는 뭐 쓸 때마다 약간 문장 버전이 다르긴 한데 지금 딱 본 거 가지고 조합해서 딱 깔끔하게 한 문장 쓰라 그러면 형사소송 규칙 57조 1항과 같은 절차 형성적 규칙이 형사 절차 법정주의 관련해서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예요. 그리고 형사 절차 법정주의 밑에다가 뭐라고 써두시냐면 헌법 108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헌법 108조로 언급해도 되거든요. 자, 일단 키워드를 체크해 두시고 이제 전체적인 이해가 되면 문장은 조합이 돼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일단 학판검 공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105조를 펴보세요. 105조가 뭔지를 알아야지 규칙 57조 1항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해서 논의가 출발이 가능해요. 105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쟁점은 정리가 안 돼요.
자, 105조 한번 읽어보죠. 자,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뭐 구속기간 갱신이 뭔지 설명 안 해도 되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집행정지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상소 절차 관련이 지금. 상소 이제 기본 개념을 다 하시니까 기초 설명 이제 생략하고. 자, 이 105조가 지금 무슨 조문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의유라는 조문인지 이해가 일단 있어야 돼요. 객관식 같으면 때려 외우면 돼요. 이해 같은 거 필요 없이. 근데 우린 주관식이니까 사실관계가 나오면 이 105조가 문제되는 사실관계가 나온 거구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못 찾으면 쟁점 누락 그냥 백진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피고인 갑에 대해서 1심 재판 결과 유죄죠.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여기 이제 불복해 가지고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요거를 이제 기본 구도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1심 판결 선고됐고 항소 제기돼가지고 2심 계속 중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절차를 좀 더 세분해서 보는 거야. 상소 절차 다 배웠죠? 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그럼 이에 불복해가지고 항소를 제기할 것 같으면 그 다음 절차가 뭐겠어요? 피고인이 이런 말은 빼버리죠. 자, 피고인 갑이 항소장을 써가지고 항소장은 기간 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죠. 항소에 대한 원심이니까 1심 법원에 내는 거예요. 자, 항소장을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출받은 1심 법원이 항소장을 보고 항소 제기 자체가 뭐 기간이 도가 있다 부적법하다 그러면 원심 법원이 바로 그냥 항소기각 결정을 날려버리죠. 근데 이미 항소 제기를 전제로 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원심 법원이 날릴 부적법 사안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소 제기 자체가 이제 적법하다라고 1심이 판단이 되면 그 다음 절차는 뭐예요? 자,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됐다는 시점이 이때예요. 이때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가 된 거고 법적으로 이 사건의 소송 계속은 이때까지는 1심 법원이 이 사건을 들고 있었고 1심의 소송 계속이 인정됐던 거고 항소 제기가 적법하게 된 순간 이 사건의 소송 계속은 2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사건의 이제 담당 재판부 수소 법원은 2심 법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건 뭐예요, 지금? 소송 기록이라는 건 여태까지 1심 재판하면서 수집된 공판 기록이 제출된 증거 자료 같은 거 시간 순서대로 묶어놓은 거 있죠. 우리가 그 기록 시험에서 보는 그 기록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심 법원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돼서 이 사건을 이제 재판해야 될 법원이 이 항소심 2심 법원 합의문이 고등법원으로 바뀌었으면 1심이 여태까지 재판하면서 들고 있던 기록을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보내는 걸 송부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걸 접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1심이 2심한테 소송 기록을 쫙 정리해요. 그 실무관님이 이제 기록 빠지면 안 되죠. 시간 순서대로 다 목록 체크해가면서 딱 시간 순서대로 이제 붙이는 순서를 한 다음에 펀칭 구멍 뜬 다음에 노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일반 기록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막 이렇게 막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가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기록이 트럭으로 나왔어요. 트럭으로 실어 나왔어요. 실무관님들이 막 여자분들이 많고 하니까 이게 무거워가지고 막 그 손수레, 짐수레 같은 걸로 끌고 다녀요. 기록도 판사님들도. 자, 어쨌든 쫙 정리해가지고 묶고 정리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럼 또 막 보내다가 멸실되면 큰일 나니까 당연히 경호 직원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봉인 같은 거 착실히 한 다음에 직원들 따라 붙어서 트럭에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보내는데 시간이 충분히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받아 보면 접수죠.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예요?
그 항소장 제출한 항소인한테 소송기록 접수 통지해주죠. 왜 통지해줘요? 그 통지받은 날로 20일 내에 항소유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이죠. 그러니까 이 통지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20일 내에 안 하면 기각이잖아요. 또 기각이면 확정이에요. 여러분들. 확정되면 끌려가요. 징역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절차에서 민감하니까 다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배웠죠? 이런 거 안 배운 거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법 105조 설명은 여기까지 하세요. 아직 쟁점 설명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105조가 어떤 조문이냐면 105조가 원칙적인 조문이 아니거든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에요. 자, 뭔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피고인이 현재 구속 중인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직 1심 재판 중이에요. 한창 1심의 사실심리 중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 구속 중이던 피고인이 아파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가지고 구치소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병원을 함부로 못 가죠. 자기가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이 아저씨가 치료받으러 병원을 가야 될 때 하는 게 집행정지예요. 구속의 집행정지를 때려서 조건도 걸죠. 그 항암 치료 받는 병원만 가는 거예요. 병원만 내보내주는 거고 치료받으면 끝나고 언제까지 몇 시까지 바로 복귀하는 조건 걸어가지고 구속 집행정지를 때려주는 거예요. 집행정지 결정인 거죠. 피고인의 구속된 피고인의 신병과 관련된 결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창 지금 1심 재판 계속 중이면 이거 누가 해요? 1심 법원이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수소법원 소송의 주체, 이 사건을 주재하는 사람은 1심 법원인 상태니까 1심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하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무슨 다른 법원이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가지고 한창 지금 2심 재판 중이에요. 2심에서 사실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할지 말지 결정할 상황이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한창 2심 재판 중이니까 2심 법원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항암 치료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1심 재판 받을 때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나중에 2심 재판 받을 때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 딱 이때예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지금 절차를 쭉 써놨죠. 이 절차 순서상 이때 문제, 이때. 자, 이때가 무슨 의미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때 항소 제기가 된 거예요. 2심의 시점 언제라고요? 1심이 들고 있는 이 사건이, 갑에 대한 사건이 2심 법원으로 넘어가는 법정의 시점은 이때예요. 적법한 항소 제기가 있어서 이제 2심 법원이 이 사건의 주재자가 되고 2심 법원이 수소법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까지 다 넘어왔으면 2심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 타이밍이 지금 어떤 타이밍이에요? 법적으로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아직 기록이 안 넘어왔어요. 기록이 아직 2심 법원에 접수가 안 됐잖아요. 들어가는데 시간 걸린다고 그랬죠? 자, 법적으로 사건이 2심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아직 이 사건의 기록은 1심 법원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행정지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렇죠?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재판이에요, 여러분들. 이 결정도. 아까 구속 취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한테 해코지하고 증거인멸해가지고 구속된 애를 구속을 취소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함부로 풀어주면 또 피해자 막 찔러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심리 재판을 해서 취소 사유 집행정지 할지 말지를 재판해가지고 법원이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존의 구속 사유가 뭐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기존의 구속 이후에 추가적인 사정 변경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더 이상 피해자한테 해코지할 것도 없고 치료만 잘 받을 것 같다 그러면 풀어주는 거고, 이 인간이 풀어주면 피해자 찌를 것 같다면 안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법원이 머릿속에서 망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을 보고 근거를 잡아가지고 결정을 따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래요? 기록을 봐야 돼요. 근데 이 타이밍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권한은 이미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재판할 권한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2심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기록이 아직 1심이 들고 있고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2심 법원 못해요.
판단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해요?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리고 기록을 들고 있는 1심이 하고 싶어도 이 사건이 이미 항소 제기돼서 넘어가가지고 우리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타이밍에 뭐가 부흥 뜨는 거예요? 이런 구속된 피고인과 관련된 신병 결정을 누가 할지가 애매한 겁니다. 막 어떻게 돼요? 제때 치료 못 받으면 막 돌아가세요. 사람을 또 그냥 기다리라 할 수도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백오조예요. 그래서 백오조가 생긴 거예요. 자, 백오조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제 상황 이해를 들었으면,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으면 백오조가 읽히거든요. 자, 백오조 다시 읽어봅니다. 상소 기간 중 상소 중 사건에 관하여예요. 어떤 상소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의 갱신, 취소, 보석, 정지, 취소 이런 신병 관련 결정 누가 해라? 소송 기록 들고 있는 법원이 하래요. 자, 아까 같은 상황에서 나는 권한이 없지만 기록이 없어요. 나는 기록은 있지만 권한이 없을 때 지금 누가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105조가 들어가서 그냥 네가 해라요.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기록은 있지만 권한이 없었는데 105조에서 권한을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심 법원이 하면 된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병원 못 가고 막 구치소에서 앓고 막 죽어가는 상황 같은 거를 막아주는 게 105조인 거예요. 자, 일단 105조가 이제 이해가 됐으면 쟁점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105조를 이제 읽어봤고요. 105조가 이런 조문이거나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규칙 57조 1항 보세요. 형법과 달리 형소법은 규칙 같은 것도 은근히 찾을 일이 좀 있어요. 규칙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니까 좀 찾을 때 헤맬 수가 있거든요. 시험장에서도.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냐면 105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규칙을 찾을 때 법의 숫자란 절반 정도 잘라요. 그럼 105니까 절반 잘라 50조 정도인 거죠. 그러면 찾을 때도 50조를 먼저 펴가지고 위아래로 훑어보시면 보통 있어요. 그게 무슨 법적인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찾다 보면 그렇게 요령이거든요. 형사소송 규칙은 그에 대응하는 법 규정 숫자에서 한 절반 정도 잘라가지고 위아래 보면 대충 대응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57조잖아요. 자, 57조 1항입니다. 자, 차이점을 찾으셔야 돼요. 보면 똑같거든요. 자, 1항 보세요.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의 갱신, 구속 취소, 보석의 취소, 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은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똑같죠? 똑같은데 다른 게 두 개가 있어요. 어디다 체크하셔야 돼요? 구속과 보석 취소에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조문 체킹이 됐으면 다시 교재 3페이지로 옵니다. 그럼 이제 쟁점 정리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야 정리가 되는 거고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쟁점 정리로 다시 옵니다. 자, 출발이 뭐였어요? 아까 헌법 108조예요. 형사소송 규칙이 헌법 108조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 규칙이라 그랬죠. 그럼 헌법 108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규칙 내용은 법률에 저촉되면 안 돼요. 형사소송법이 법률이죠. 자, 그렇게 머릿속에 잡고 쟁점 정리 읽어봅니다. 상소 후 소송 기록이 아직 원심, 1심, 2심에 대한 1심, 3심에 대한 2심이요. 있는 경우 규칙 57조 1항은 법 10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속, 보석, 취소를 추가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절차 법정주의 관련해서 이런 절차 형성적 규칙인 57조 1항이 적법한지 여부 문제. 바꿔 말하면 헌법 108조에 위반되는 건지 문제예요. 어떤 하위규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규칙은 법전에 들어가 있어도 무효란 얘기예요. 부적법 무효란 얘기거든요, 지금. 그럼 무효인 규정에 따라가서 구속이나 보석 취소는 57조 1항에 따라 못하는 거죠. 자, 뭔 소리예요? 105조에 써 있는 건 주로 뭐예요? 구속을 취소하는 것도 풀어주는 거고요. 보석하는 것도 풀어주는 거고요. 집행정지 결정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절차 관련 규정해야 되는 규칙에서 하위 규범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에 대한 완화해서 풀어주는 것만 법에 써 있는데 구속은 뭐야?
불구속 상태 집에서 왔다 갔다 재판받던 피고를 구치소에 가두는 거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죠. 보호석 취소가 뭐예요?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했던 피고는 취소해서 역시 다시 구치소에 끌고 와서 붙잡아 오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이 논의는 법에서는 풀어주는 거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저촉되면 안 되는 하위규범위 규칙에서 붙잡아오는 중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법률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법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걸 쟁점 정리에서 어떤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절차 형성적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범위 내에 딱 이거예요. 지금 이 조문이에요. 이 조문의 1대1 대응에서 정리하는 쟁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자, 견해 대립의 내용은 방금 쟁점 정리가 이해됐으면 학설은 만들 수도 있어요. 부적법설, 적법설이에요. 적법한지 여부라고 했으니까 적법설, 부적법설이 학설 이름이에요. 유효한지 여부를 했으면 유효설, 무효설이에요. 그쵸? 57조 1항에 따라 구속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로 키워드를 잡았으면 긍정설, 부정설이에요.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설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만 통하면 돼요. 키워드가 정확히 잡히고 키워드 잡힌 대로 쟁점 키워드 잡힌 대로 읽는 사람이 아 이런 견해구나 된다는 거구나 안 된다는 거구나 알고 읽어먹을 수 있으면 특정만 되면 학설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대신에 특정이 되면 뭘 잘 쓰셔야 돼요? 쟁점 키워드를 잘 쓰셔야 돼요. 쟁점 키워드가 희미하니까 학설이 희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적법설, 부적법설인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첫 시간은 좀 길게 하죠. 아까 앞에 설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자, 지금 책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 끊어가지고 학설도 내용도 쓰고 판례도 다 아주 줄글해가지고 쓰고 검토도 막 써놨죠. 자, 근데 실제 답안 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답안 쓰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법리 등 기재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안포섭이죠. 그래서 우리 사안은 규칙 157조 1항에 따라 구속을 할 수 있다. 구속한 거 적법한 주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안 검토할 때는 기다 아니다 결론까지 같이 쓰게 되죠. 포섭을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이 같이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답안을 쓸 때는 실제 이제 답안을 써보면 아실 거예요. 실제 쓸 때는 요게 한꺼번에 묶여서 한 문단에 같이 나와요. 답안에 따라 이게 엄청 짧은 답안도 있고 긴 답안도 있어요. 이 쟁점 같은 거 엄청 짧게 잡히거든요. 자, 그리고 법리 기재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 정리한 거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쟁점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답안에 따라가지고 요걸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답안을 기본적으로 짧게 쓰면 한 문단, 두 문단이에요. 아니면 요거 간단하게 짧게 한 문단, 세 문단이에요. 두 문단. 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에 있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죠. 이걸 소목차 잡을 만한 물리적인 공간이 사례 답안지에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사례 답안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 이번에 CBT로 바뀌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한 줄이라도 아끼는 게 원칙이에요. 무조건 공간은 공부가 제대로 될수록 쓰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타이트하게 공간이 좁은 게 정상이에요. 한 줄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목차 같은 거 당연히 잡는 거 없고요. 학설도 원래는 이상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내용이나 법률적인 근거까지 써줘서 무슨 절 이렇게 쓰는 건데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이름만 써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틀을 딱 잡아버리세요. 법리를 한 문단에 몰아 쓰는 겁니다. 이걸 한 문단에 딱 그냥 문장으로 이어 쓰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부터 그냥 한 문단에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 딱 본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규칙 57조 1항, 헌법 108조 형사절차 법정주의 이런 절차 형사적 규칙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썼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 이제 한 문단을 이걸 쓴다고 하면 이제 문단으로 쓰다 보니까 뭔가 중간중간에 연결하는 단어가 좀 들어가겠죠.
자, 학설은 이름만 써요. 지금 우리 거 같으면 이렇게 두 개죠. 실제 답안을 이렇게만 쓰란 얘기예요. 그럼 밑줄도 쓸 거 위주로 밑줄 긋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아까 키워드만 쟁점 이해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학설은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학설 내용에 밑줄 그릴 필요 없어요. 쓸 거는 딱 학설 이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제대로 잡히면 요건 말은 만들면 돼요. 되는지면 긍정 부정하면 되거든요. 적법 아니면 적법 부적법이죠. 그러니까 이거 크게 의미 없어요.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돼요. 어쨌든 학설 쓰는 건 있으니까. 최소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답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답안이에요. 이건 차선책으로. 학설 이름 이렇게 쓰고 문장 안 끊었죠? 판례 쓰는 거예요. 자, 판례는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판례 배점은 좀 크기 때문에 막 판례만 쓰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위에 학설 소개를 했으니까 평가가 되면 평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 둘 중에 어느 학설을 취한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이렇게 학설 이름. 무슨 설의 입장에서 이제 판례 키워드 써주는 거예요. 키워드 위주로. 그 줄글에서 들어가야 되는 멘트 문장이 있죠. 입장에서 판시하였다예요. 자, 그리고 검토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검토에 항상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단어가 이런 거예요. 소목차를 안 잡으니까 여기서부터 검토니다 표시해 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판례입니다. 이걸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읽는 사람이 이렇게 끊으면서 채점을 할 거거든요. 요런 거 하나 붙여주고 여기다가 내용을 너무 빼먹었으니까 여기다가는 근거 정도 하나 써주는 거예요.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딱 요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한 문단이 한 문단. 요 정도 써도 과할 겁니다. 시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재 정리하고 책 정리를 한다고 하면 어디 위주로 체크가 되는 가 이제 밑줄을 그린다 치면 일단 학설 이름 체크해야죠. 그리고 판례 여긴 체크 안 해도 돼요. 밑줄 그린다 치면 평가할 학설 이름 그리고 키워드 밑줄 해야 되죠. 이걸 외워야 되니까. 외우면 안 외우면 안 써지는 거니까 여긴. 그리고 근거 쓸 거 하나 붙여야죠. 근데 이것도 논리적 완벽성 이미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쓰기 편한 거 쓰는 거예요. 제일 쓰기 편한 거. 제일 쓰기 편하고 짧은 말로. 그리고 요게 타당하다 이렇게 체크되겠죠. 물론 당연히 쟁점 키워드 체크는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 다른 과목도 다 이렇게 쓰라 그래요. 민법은 이거보다 더 짧게 쓸 거예요. 이 딱 틀은 형사하고 공법은 그대로 가셔도 돼요. 공법 틀은 이 형사 틀하고 똑같거든요. 행정법 이쪽 똑같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학판검 정리하는 것도 분량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딱 요 정도 한 문단으로 몰아 쓰는 걸 기본으로 하겠다로 가셔야 돼요. 형법도 마찬가지, 형법도 똑같죠 이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제 학설을 쓰다 보시면 보다 보시면 공부를 하다 보시면 절충설이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는 거냐면 적법, 부적법, 긍정, 부정은 소극, 적극은 그냥 이름만 쓰되 이 밑을 앞에 붙일지 뒤에 붙일지도 좀 통일성을 갖추는 게 좋아요. 저 같으면 뒤에 쓰거든요. 앞에는 컴마로 쓰고. 요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쓰는 거냐면 내용을 하나 써줘요. 근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절충설은 항상 어떤 학설이요? 된다는 견해 있고 안 된다는 견해 있고 절충설은 뭐야?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니까 절충설이에요. 그럼 아까 특정 문제라 그랬죠. 학설 이름만 써도 되는 게 특정.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건 된다는 견해구나 이건 안 된다는 견해구나가 여기 키워드를 썼으니까 읽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절충설은 안 읽혀요. 뭘 절충하는 건데 어떤 경우 된다는 게 의문이 떠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 된다는 절충설이에요. 이게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다른 경우는 안 된다는 거니까 안 써도. 그래서 근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한해서 된다는 절충설이에요. 읽는 사람 입장에 특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절충설은 쓸말 내용도 하나 체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요 정도로 하면 딱
우리가 효율적인 답안을 쓸 때 적당히 현실과 이상을 타협해 봤을 때 요 정도는 써야 된다요. 딱 한 문단입니다. 요렇게 딱 남겨놔야 이제 뭐야? 쓸데없는 거 쳐내고 요거를 외우고 말을 만들어 봐야 돼요. 이런 판례 같은 것도 단어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해야 되고, 아까 쟁점 키워드도 쓸 때마다 약간 버전 다르다 그랬죠. 내한테 가장 익숙하고 중요 키워드가 들어가는 문장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복습 단계에서. 그래서 사례 답안은 딱 저기 맞춰서 틀을 잡아가세요. 틀을 잡아놔야지 말만 바꿔서 외우겠다 이렇게 약간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쟁점마다 쓰는 말이 너무 달라지면 그걸 다 따로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딱 틀을 잡아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책도 여기 틀에 맞출 수 있게 지금 목차를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3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학설 내용에다가 밑줄 칠 일은 거의 없어요. 뭐 학설 자체가 객관식에 나온다 이런 거 아니면. 이건 그렇게까지도 중요 쟁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해도가 떨어질 때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는 정도만 보시고, 자, 체킹은 그냥 적법설, 부적법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쟁점 설명은 문제집의 쟁점 정리에 쏠려 있어요. 왜? 여기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 정리가 되고, 여기가 정확히 이해가 되면 학설은 만들면 돼요. 누군가는 그 학설을 지지할 거니까. 말만 맞으면 누군가는 그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법설, 부적법설이고요. 자, 팔레트는 어떻게 돼요? 아까 현실적 필요성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적법설로 갑니다. 자, 키워드 그냥 뻔하죠. 57조 1항 105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시하였다요. 그리고 생각건대 현실적 필요성 등이에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등 고려할 때 마지막 줄에 있죠. 현실적으로 필요하므로 적법설이 타당하다로 갑니다. 자, 적법설이니까 뭐라고요? 규칙 57조 1항은 헌법 108조에 위반하지 않은 거다. 법 105조에 조촉되지 아니하는 거다. 살아있고 효력 있는 규정이고 57조 1항에 따라 뭐도 할 수 있다고요? 구속과 보석 취소도 할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정리는 끝났고 마지막입니다. 문제를 대응해 두셔야 돼요. 이게 그래도 사례 출제 가능성이 있는 한 B급, C급은 되거든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무리 쟁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외워봤자 문제 사례집에 사례 문제에 써 있는 사실관계에서 이게 나온 거나 못 뽑으면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외운 게 아무 의미 없죠. 쟁점을 뽑는 게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쟁점을 뽑으면 어떻게든 답은 또 맞춰요 또. 그러니까 이게 쟁점 뽑기 어려운 쟁점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공부하면 아 이게 이거 나온 거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딱 요 케이스예요. 요런 식의 사실관계를 쫙 써주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피고인 갑이 1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재판 도중에 이 피고인한테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었으니까 구속을 안 한 거죠. 만약에 도주하고 했으면 구속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1심 재판 도중에는 구속 사유가 객관적으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재판을 쭉 하다가 뭐가 선고됐어요? 징역 2년에 실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피고인이어도 나 재수 없으면 교도소 끌려가게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기존에는 없던 도주 우려가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갈 거잖아요. 그렇죠? 2, 3심에서 무죄로 깨지기 되게 힘들잖아요. 변호사 상담해보고 이거는 실형 확정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망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도망가 버리면 2심 재판이 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야? 구속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마무리가 요 단계예요. 뭐 이쯤에서 일부러 규칙 57조 1항 멘트는 당연히 안 써줍니다. 1심 법원이 이렇게 실형 선고하고 나서 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인 갑을 구속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질문의 마무리가 사실관계적 써주고 이제 설문 나오죠?
이러한 1심 법원의 조치가 적법한지 논하시오 물어보면 이 쟁점이에요. 이게 뭔가 이해도가 떨어지면 아 이게 이거야 라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불구속 상태에 있던 피고인 상소기간 중에 기록 들고 있는 1심 법원이 구속한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이 쟁점 써주고 적법설이 타당하다 해서 이러한 법원의 조치는 살아있는 규칙 57조 1항에 따라 기록 들고 있는 원심 1심이 한 거니까 전혀 문제없다, 적법하다가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3페이지에서 우리가 정리한 쟁점이 딱 두 개예요. 이 상황에서 구속을 했거나 또는 1심이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한 상태에서 뭔가 어쩌고저쩌고 조건 위반 같은 게 문제돼가지고 구속 취소 조건 같은 거 간단히 검토할 수도 있어요. 검토한 결과 자 이거는 보석이요. 보석한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을 취소했다 이런 거예요. 왜 이 두 개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57조 1항에서 추가 규정한 게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한 쟁점이 딱 두 개 한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거 있죠. 구속했던 피고인을 이 상황에서 집행정지 결정했다 요런 게 나오면 쟁점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법에 써 있는 거잖아요. 이 쟁점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법 105조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결정 같은 게 나왔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이 쟁점을 또 공부한 거 떠올려 써버리면 그거는 그냥 두 번 틀린 거예요. 무익적 기재는 이건 쟁점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죠. 논의가 출발도 안 하는 걸 쓰고 있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딱 시험은 요 두 개입니다. 그리고 보통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쟁점 이해도가 떨어지면 못 쓰라는 거 이렇게 돼버려요. 비교해서 집행정지 결정 같은 거 나오면 그냥 105조 베껴놓고 105조에 따라 된다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딱 구속하고 보석 지원 문제 되는 거고 헷갈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얼른 법전 피셔가지고 105조랑 105조에 대응하는 50 몇 조 있어 얼른 뒤져가지고 105조 얼른 빨리 읽어보고 57조랑 쫙 얼른 빨리 읽어보면 아 이 두 개가 쟁점에 떠올라요. 공부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떠오르거든요. 아무리 까먹었어도 공부한 게 있으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법전을 잘 보셔야 돼요. 법전에 생각보다 정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쟁점 정리를 어떻게 문장을 깔끔하게 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답안을 길게 쓸 것 같으면 원래 헌법 108조도 베끼고 57조 1항도 베끼고 105조도 베끼고 원래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57조 1항에서 이거 추가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 형성적 규칙이 헌법 108조의 관계상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다. 뭐 형사절차 법정주의 관련해서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요. 저도 약간 쓸 때마다 문장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 적법설, 부적법설이 대입하고 판례는 적법설의 입장에서 57조 1항 법 105조에 저촉되지 않다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구속의 현실적 필요성 등 고려할 때 적법설이 타당하다예요. 이제 공부가 완성됐다 그러면 이 쟁점 써보세요 했을 때 방금 제가 말로 읊은 것처럼 문어체로 딱 한 문단이 나와야 돼요. 구어체도 아니에요. 그렇죠? 딱 그 정도로 이제 암기하겠다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쟁점이 A급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쟁점이고 어쨌든 처음 나온 거니까 엄청 꼼꼼하게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공부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페이지 하단부터는 쉬었다가 로마자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